짧았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로 29살이고 남편은 34살, 5살 차이의 부부였어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은 시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연애했고 다른 분들도 다들 그러시겠지만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제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해주었어요. 그때 그 모습에 저도 깜빡 속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에겐 제가 1순위일 거라 믿었지만 혼인신고 올리고 한 집에서 같이 살자마자 완전히 180도 변해버린 모습에 길게 끌 거 없이 빠르게 이혼해버렸습니다. 결혼식은 6월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신혼집 문제 때문에 결혼식보다도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고 남편이 뭐라 하든 거절했어야 하는데 과거에 제가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실수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올해로 제가 29살이 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요즘 시대의 서른은 노처녀 축에도 못 끼지만 막상 제 친구들은 작년 재작년에 대부분 시집을 가다 보니 나만 혼자 서른이 넘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직 제가 결혼할 준비가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었지만 앞뒤 안 가리고 서두르다 보니 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가 신혼집을 알아서 구해온다면서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니까 낡고 오래된 집이라도 일단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만 한다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로만 들었던 영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회사 다니며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무려 지은 지 25년이나 된 구축 아파트 한 채를 간신히 매입했어요. 낡아빠진 아파트였지만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고 대출까지 풀로 받고 나서야 겨우 잔금을 맞출 수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혼인신고를 미리 하게 되었고 은행에서 신혼부부 맞춤으로 시중보다 조금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결혼하는 것만 생각하며 너무 기분 좋고 신나 있었고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가 아닌 우리 명의로 집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말았습니다. 20평대 초반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보니 좁긴 좁더라고요. 짐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가구나 가전제품이 들어가다 보니 조금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 그 전에 살던 사람이 3년 전에 한번 싹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지저분한 느낌은 아니었고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남편이 혼수도 그동안 자기가 혼자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들을 다 가져오고 둘이 살기에 꼭 필요한 것만 저렴하게 맞추자고 해서 냉장고랑 에어컨 세탁기 정도만 사도 우리에게 혼수는 충분했습니다. 소파도 하고 싶고 침대도 큰 걸 놓고 싶었는데 어차피 집이 좁아서 많은 걸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결혼 생활 시작부터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저도 평소에 사치를 부리는 타입이 아니라서 앞으로 돈 잘 모으고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집은 3억이 조금 넘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있었고 저는 5천만 원 모아놓은 상황이었죠. 제가 집 사는데 3천만 원 보태고 혼수로 구입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다 합쳐봐야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돈 1억에 대출 2억 받았고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같이 살면서 둘이 열심히 갚아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할 거 다 하고 나서도 저한테 1,000만 원이 넘게 남아있었는데 남편은 그 돈은 제 비상금으로 쓰라며 쿨하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결혼하면 여자가 돈이 좀 있어야 한다더라. 나중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써.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재테크를 할 겸해서 금은방에서 24K 금을 사두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전부터 저는 명품 가방 같은 일에 쓸데없는 사치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도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유럽 해외여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싼 가방을 들어봤자 혼자 있기 좋아하는 제가 그걸 들고 나갈 만한 자리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해외여행은 예전에 친한 친구가 하도 같이 한번 가자고 해서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내 돈 쓰면서 4박 5일 내내 고생만 실컷 하다 온 기분이라 그 뒤론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차라리 강릉이나 태안바닷가 같은 국내 여행을 당일치기로 가거나 큰 마음 먹고 1년에 한 번 정도 제주도로 가는 것이 저는 훨씬 편하고 좋아요.
옷도 별로 안 사고 돈 쓸 일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월급 받으면 기본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은 전부 적금을 들어버렸죠. 제가 주식도 할 줄 모르고 코인 같은 건 무서워서 해볼 엄두도 못 냅니다. 주변 남자 동료 직원들이 그런 걸 하다가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목돈 생길 때마다 취미 삼아서 유일하게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한 것은 금이었어요. 귀금속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다이아 액세서리는 쳐다본 적도 없고 그냥 예전부터 단순한 금이 좋았어요. 그 노란 빛깔을 눈으로 보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여윳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금을 조금씩 사서 모아두는 것이었어요. 비싼 음식은 먹을 때는 좋지만 어차피 소화되어 사라져버리고 백화점에서 좋은 옷이나 가방을 사더라도 언젠가는 유행 지나면 입기 힘들어지고 낡아서 해져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심지어 변하지 않는다는 다이아조차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 너무 크게 다르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24K 순금은 귀걸이, 반지, 목걸이 뭐든 하고 다녀도 촌스럽지 않은 액세서리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원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점점 오르잖아요. 돈 모일 때마다 비상금으로 한 돈씩 사두었다가 그게 모여서 처음으로 5돈짜리 팔찌를 했을 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 또 그게 한 냥이 되고 두 냥이 되면서 조금씩 부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은행 적금 통장엔 훨씬 많은 돈들이 있었지만 그건 그냥 핸드폰 화면에 찍힌 숫자에 불과했고 몇백만이건 몇천만 원을 모으던 그 돈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금덩어리는 기껏해야 두 냥을 돈 주고 사려면 1,000만 원도 하지 않지만 큰 금덩어리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보다 그게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 다 해놓고 남편이 제 맘대로 쓰라 했던 돈으로 금을 더 사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금을 전부 살펴보니 한 냥짜리 팔찌 하나랑 한 냥 반짜리 목걸이가 있었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결혼한 김에 남편이랑 디자인을 맞춰서 세트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금을 다 녹여서 두 냥 반짜리 팔찌를 맞춰 남편에게 선물하고 저는 같은 디자인으로 한 냥짜리 팔찌를 만들어서 차고 다닐 생각이었죠.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 곧 남편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선물해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팔아서 다른 곳에 쓰면 되니까요.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순금 팔찌? 그건 좀 너무 촌스럽지 않나? 근데 당신이 지금까지 금을 그렇게나 많이 모아놨어? 차라리 그거 우리가 하지 말고 결혼식 하고 나면 8월에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그때 그거 녹여서 우리 엄마 금목걸이 하나 해주는 게 어때? 당신이 엄마한테 그런 큰 선물 드리면 시집살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치?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 집 구할 때 어머님이 돈 보태주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애초에 집안 도움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시댁 쪽이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닌데다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한 남편의 친형도 집안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결혼하고 집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지금까지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내금을 어머님한테 드려야 하냐 물었죠. 우리 집에 돈 없는 건 너도 이해해야 돼. 엄마 아빠가 나랑 형 키우느라 고생하셔서 그런 거지. 덕분에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잖아. 환갑 때 그 정도 보답은 해드려야지.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엄마 고생 많이 했다는 소리를 왜 결혼식도 안 올린 저한테 하고 있는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댁 쪽의 아버님은 술 드시고 놀러 다니면서 가정에 소홀했고 어머님 혼자 일하고 돈 벌어서 아들 둘 키우셨다는 건 남편에게 몇 번이나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인가요? 내 남편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금덩어리라도 사서 선물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남편이 자기 돈으로 자기 엄마한테 금덩이를 사주던 다이아몬드를 사주던 제가 알 바가 아닌데 왜 결혼식 올리기도 전부터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금으로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단칼에 싫다고 왜 내가 오빠네 엄마한테 생신 선물을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만 고생하면서 살았어? 우리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왜 내 돈으로 어머님한테 효도하려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까지 끝난 사이고 법적으로는 어머님과 가족이 된 게 맞죠. 그런데 기껏해야 얼굴 3번 본 게 전부고 그분들이 나한테 예쁘다고 양말 하나 사준 적 없어요. 어차피 남편이랑 제가 금팔찌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건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돈이 급하면 팔아서 쓸 수도 있죠.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 드릴 이유 없다고 내가 이 정도 사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지금 금값 한 돈에 얼만지나 알고 어머님께 드리자는 건가 싶네요. 정말 말도 안 통하고 그때부터 다시는 이 문제로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올린 이후로 남편이라 부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결혼식도 안 올렸고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만 빨리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생략하다 보니 예물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데 순전히 좋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금팔찌라도 하나 채워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니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냈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5살 차이 나기 때문에 연애하면서도 남편이 저를 애취급하며 아끼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현금을 좀 갖고 있고 모아둔 금까지 있다고 하니 그때부터 저를 보는 눈이 약간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고 더 이상 돈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싫었습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취미로 조금씩 모아오던 금이라 설명하고 제게는 이것이 단순한 액세서리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죠. 재테크의 의미도 있으니 당신이 목걸이 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갖고 있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한테 금목걸이 만들어서 주자더라고요. 금 2냥이건 3냥이건 돈으로 해봐야 큰돈도 아니라면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시어머니 환갑날 금목걸이 걸어주는 며느리를 상상해보라 하네요. 얼마나 자기네 친척들이 저를 멋지게 보고 첫인상부터 예뻐하겠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뻔뻔하게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말하고 전혀 말이 안 통하는 눈빛을 보면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괜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싫다. 지난달에 우리 엄마 생신이었는데 그냥 엄마 선물로 줄게. 앞으로 이 문제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괜히 싸울 바에는 잊어버리고 살자는 소리였는데 남편은 제 말에 갑자기 화를 내더니 그걸 왜 장모님한테 드리냐고 저보고 미쳤냐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2년 사귀면서 의견 충돌을 하거나 다투고 싸운 적은 있어도 남편이 제 앞에서 큰 소리 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친정엄마한테 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금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 싫을 뿐이었어요. 크게 보자면 별일도 아닌 건데 이걸로 서로 서운함을 느끼고 사이가 멀어지느니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진심으로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결혼을 진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서로 기분 나빠서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저희 연애할 때는 남편이 이 정도로 효자인 줄도 전혀 몰랐거든요. 데이트하다가 어머님한테 전화 오면 귀찮다고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걱정되어서 어머님께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해도 나중에 한다면서 무시하던 사람이에요. 집도 회사랑 그리 멀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살면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다고 굳이 회사 근처에 자취방 얻어놓고 평일엔 집에도 안 들어가면서 자취하는 사람이었죠. 명절에도 자기 집은 차례제사 안 지낸다면서 바다 보러 놀러 가자고 하길래 우리 집은 명절 지내니까 나는 집에 가서 엄마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 크게 실망했어요. 그렇게 효자면 명절에 부모님이랑 함께 보내야지 왜 저한테 여행 가자고 했을까 싶네요.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효도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었는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효도가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지 스스로 할 것이지 왜 제 돈으로 저보고 대신 효도하라는지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곧 결혼할 시어머니 환갑잔치에 금목걸이를 내가 선물해 주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제 이야기 듣고 남편 보고 미친놈이라고 해요. 세상에 마누라 금목걸이 뺏어서 엄마한테 가져다 주고 그게 효도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으니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결혼식 올린다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고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까지 사놓은 마당에 막상 헤어지려고 마음먹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엄청 화내실 게 뻔한 일이라서 말도 못했고, 남편과는 냉전으로 서로 대화도 잘 안 하는 상태로 시간만 계속 흘러갔어요. 그렇게 껄끄럽던 와중에 시댁에서 같이 저녁 먹자고 저희를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불쑥 꺼냈습니다. 엄마, 환갑 선물 뭐 갖고 싶어? 우리 지영이한테 금이 좀 있는데 그걸로 팔찌나 목걸이 해드릴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밥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금? 너 금 갖고 있어? 얼마나 갖고 있는데? 나는 목걸이도 좋고 팔찌도 좋고 다 좋지. 요즘 그만 돈이면 돈이 얼만데? 잘 됐다 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님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뭐 하나라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가진 걸 준다고 하면 부담되니까 됐다고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남편부터 시작해서 집안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도 뻔뻔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머님께서 이런 반응으로 나오실 줄 예상하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자주 놀러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백화점 과일 코너에서 바구니를 맞춰서 들고 갔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 회사 직원몰에서 홍삼 영양제를 사서 들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오늘은 뭘 사서 오려나 하고 기대하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사왔던 그 과일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님으로부터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아무튼 불편한 식사 자리를 대충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차 안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가 한 이야기 뭘로 들었냐고, 어머님한테 금 이야기는 대체 왜 꺼낸 거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라며 그냥 기분이라도 좋게 해드리면 어디가 덧나냐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부담?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아까 너네 엄마 보니까 금 이야기 나오자마자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시던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알면서 겨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네요. 남편도 이걸 빌미로 저랑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이참에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너는 효도하고 싶으면 너 돈으로 직접 하지 왜 내 걸 억지로 뺏어다가 너네 엄마 주려 하냐고요. 남편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던지 씩씩거리다가 그래, 그럼 이 집은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내 집이니까 넌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순전히 남편 돈으로만 얻은 집이라고 해도 유치한 일인데 제 돈도 3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냉장고며 세탁기 에어컨까지 전부 내 거니까 저도 남편에게 내 물건 절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치한 사람이랑 싸우면 저도 유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말싸움을 하다가 너무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우리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냐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결혼이 장난이냐고 서로 맞춰가며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사과하고 화해하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시면서 벌써부터 젊은 놈이 그딴 식이면 안 봐도 싹수가 노랗다고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내내 시댁만 챙기고 저를 찬밥 취급할 게 뻔하니까 지금 결심하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하셨죠. 엄마도 옆에서 같은 생각이라 하셨고 저는 남편에게 혼인신고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해볼 테면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었고 변호사 찾아가서 알아보니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집에 들어간 3천만 원과 혼수 맞추는 데 들어간 600만 원을 돌려받는 걸로 상호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면서 돈 돌려줄 테니 빨리 짐 빼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끝까지 자존심 부리면서 저보고 후회할 거라고 그런 정신머리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쁨 받는 며느리 노릇을 하고 살겠냐 하네요.
결국 결혼식은 해보지도 못하고 졸지에 29살에 이혼녀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돈을 돌려받자마자 제가 짐을 빼고 나왔고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이제 화 다 풀렸어? 일단 내가 다 잘못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너도 그쯤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으면 짐 빼고 나오지도 않았어. 남편은 저보고 너무 생각이 어리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라고 지금 너랑 나 둘 중에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긴 하냐고 대답하고 전화 끊어버렸죠. 내 돈으로 효도하려다가 잘 안 되니 이혼하자 하고 이제 와서 용서해 줄 테니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요? 제가 좋게 대하니까 완전 호구인 줄로 알았나 봐요. 괜히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바람에 이혼녀 딱지만 생겨버렸지만 그래도 그게 무서워서 결혼식까지 계속 진행했다가는 지옥불에 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제가 다른 사람 만나서 다시 시집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부모님께 많이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는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평소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32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세상에 진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정말 속 터지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고부 갈등도 거의 없고 시댁 갑질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은 고부 갈등이 아니라 장서 갈등이 유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어찌됐건 그게 제 일이 되니까 정말 돌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랑 파혼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어서 재미있기도 하네요.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추억도 정리할 겸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생각에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작년 초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오랜 시간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 행복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며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었는데 걔네 부모님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결혼하기엔 부족한 제 능력 때문이기도 하죠. 3살 차이였던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공부를 하던 학생 시절에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도 길고 긴 시간을 잘 버티고서 뜻하던 바를 이루었고 저도 그에 못지않게 이제는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해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둘 사이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받았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서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와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 뒤에 제 욕심으로 미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더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학위를 마친 덕분에 지금은 저희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이나 대우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 놓고 공부만 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찌감치 저희 아빠가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기 때문이었어요. 신발 공장을 운영하셔서 지금은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등지로 수출까지 많이 하고 있는 작지만 튼튼한 중소기업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고 남동생과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나 있는 남동생은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아빠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아빠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애초에 대학부터 다른 쪽 전공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충분히 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같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일에는 언제든지 상식선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는 힘든 레지던트 기간 중이었고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오랜 시간 묵묵하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서로 고생 많이 했고 이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의 외동아들이고 평범한 집안에서 의대를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부모님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였죠. 지방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머님은 거의 혼자의 힘으로 가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공장을 다니시다가 몸을 크게 다치셨고 그 뒤로는 어머님 식당에서 배달을 하거나 잡일을 같이 거들면서 사세요. 어머님이 1년에 명절 이틀 빼고 쉬는 날 없이 식당을 운영하셨고 그렇게 번 돈으로 남자친구를 공부시켰어요. 전교 1등을 할 만큼 머리가 좋았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없는 살림 쪽에서 대학생 과외까지 시켜가며 결국엔 의대생을 만드셨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아들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남자친구를 소개받아서 지금까지 언젠간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애를 했고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물이 흐르듯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남자친구에 비해 제 직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친정부모님이 서울의 작은 신혼집까지 장만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절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매로 만난 것도 아니고 4년이 넘는 오랜 시간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결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지참금이니 뭐니 이런 건 전혀 생각도 해본 적 없었죠. 제 대학 친구들 중에도 의사랑 결혼하거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남편과 결혼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단하게 뭔가를 해가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TV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 남편을 얻기 위해 열쇠를 몇 개 해오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단지 결혼 승낙을 받으러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완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고 연애할 때 한번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하다 보니 어머님 생신 때 찾아뵙고 선물 드린 적도 있고 남자친구 친척 결혼식에 찾아가서 한 번 더 만나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제 첫인상을 좋게 보시진 않았나 봐요. 어머님 생신 때 뭘 선물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아직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인 것뿐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꽃다발과 10만 원 정도 하는 기초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제 선물을 확인하고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그날 그 뒤로 저한테 말도 한 번 걸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저한테 뭐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바라셨던 걸까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마침 자기 엄마 생신이라길래 미리 얼굴 한번 보러 찾아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완전히 자기가 갑이고 저는 을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날 괜히 갔다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에게 제 뒷담화를 엄청나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자가 키가 너무 크다느니 관상을 봤는데 기가 세 보여서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너가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그런 애 아니라고 저를 변호해줬지만 한 번 첫인상이 잘못 바뀌어서 어머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예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회사를 다니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관심 없으셨고 본인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인지 그것만 판단하셨습니다. 너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할 거지? 우리 아들이 힘든 일을 하니까 뒷바라지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나서도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이 낳는다고 그만둬야 하는 곳도 아니고 출산휴가 끝나면 다시 복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의사 남편을 얻어서 남편 버는 돈으로 놀고 먹고 팔자를 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돈이라면 우리 집에도 부족함 없이 있고 제 연봉도 1억에 육박합니다. 전혀 어머님 아들에게 기대서 공짜로 먹고 살 생각은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어머님과는 다르게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만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조금 달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인지 물어보시고는 아빠가 차는 뭘 타고 다니시는지, 본가의 집은 몇 평인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 등을 물어보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잔소리를 할 때 막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면 그냥 결혼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버님 사업은 요즘도 별일 없이 잘 되고 있고. 제게는 별 관심도 없고 우리 부모님 재산에만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간에서 남자친구만 난처해하며 부모님을 말려대고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저도 두 분들을 상대하면서 기분은 점점 안 좋았어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어머님이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고 아버님이 선을 넘을 때마다 잊어버리고 넘기려고 했지만 이런 일이 만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쌓이니까 나중엔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딱히 실수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저를 싫어하시고 뭔가 나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것 같아서 그 집안 식구들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많았죠. 하도 저를 미워하시니 점수 좀 따보려고 선물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설픈 거 해드리면 예전에 어머님 생일 선물처럼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한 벌씩 사서 남자친구를 통해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사 남편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에 대해 오해하고 미워하시니까 단지 마음을 돌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물을 드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 돈으로 산 거라고 의심을 하질 않나? 끝까지 제가 골라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래, 너가 사서 보냈다고 치자. 어차피 계산은 우리 아들 카드로 했겠지. 괜히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드린 건데 이따위 반응을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뒤로는 잘 보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쯤에는 저도 지쳐서 어머님 마음을 돌리고 예쁨 받고 사는 건 포기해야겠다 싶었죠. 어차피 결혼하면 서울에서 우리 둘이 사는 거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살 일은 없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장난이었고 정작 더 큰 문제는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뒤로부터 시작되었죠. 상견례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어머님이 어느 날 제게 따로 연락하시더니 남자친구 몰래 저랑 둘이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주말에 몰래 내려오라고 하시길래 솔직히 그때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이제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려고 부르는 줄 알고 살짝 신이 나서 내려갔는데 그때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의사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너도 그동안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었을 거다. 내가 염치 없이 많은 거 바라는 사람 아니야. 딱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자.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집 빼고 현금으로 10억을 어머님 통장에 예치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집은 너희들 둘이 사는 거니까 내 아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 돈 쓰겠다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병원 차릴 때 개원 자금으로 쓸 거다. 어차피 너한테 좋은 일이잖니? 지금도 주변에서 자기 아들 소개받고 싶다는 강남 부자들이 널렸다면서 저와 오랜 기간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많지만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두 사람 만난다고 할 때 솔직히 난 처음부터 반대했어. 외국 유학 갔다 오면 좀 문란한 경우도 많다고 해서. 원래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안 좋아한다며? 나는 너랑 결혼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너도 참 야망이 대단하다.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 내가 지금 황금 같은 주말에 몇 시간 운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단 서울의 집은 기본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해오길 원하셨는데 어차피 집이야 결혼하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는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라서 집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현금 10억을 어머님 통장에 넣어두라는 건 완전히 선 넘는 일이잖아요. 강남에 병원 개원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었다는데 저는 도저히 뭔 소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정불안하면 내가 계약서라도 써주면 되잖아. 나도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 없다. 다만 너희 집안이 진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줄 정도로 재산이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하고 싶을 뿐이야. 아니, 우리 부모님이 왜 사위 뒷바라지를 해줘가며 저를 시집 보내야 하는 건데요? 현금 10억은 말도 안 되는 돈이고 제가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 꺼낼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부시키고 딸을 어디에 내놔도 모자람 없이 키워놨는데 시집 보내려고 아파트에 현금 10억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님한테 이건 좀 과한 조건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코웃음을 치시면서 너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모르는 것 같네. 원래 의사사위 얻으려면 병원 개원은 처가에서 해줘야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병원 차리면 누가 가장 덕을 보겠어? 나야? 내가 아니라 너잖아, 너. 어떤 여자는 자기 딸이랑 우리 아들 결혼만 시켜주면 바로 10억 내놓겠다 하더라. 내가 너를 알고 지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부모님이 순진하게 키우셨나 보네.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내가 과한 조건을 제시한 건지, 너가 의사 남편을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 건지. 일단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 말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많은 고민이었고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소리 들었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내 선에서 알아서 헤어지는 것이 맞나 싶었죠. 일단 부모님보다 먼저 남자친구에게 너희 엄마가 이런 결혼 조건을 제시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솔직히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심한 것 같다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도 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어른들이 잘 모르고 괜히 하는 이야기니까 무시하면 될 거고 원래 하려던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시하기엔 어머님이 너무 진지하게 말을 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시어머니 될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은 의미에서 남자친구는 아직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쪽 집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을 장만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뿐이거든요. 절대 내가 부족하니까 집을 해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렇게 마치 시댁 집안의 조공을 바치라는 듯이 이야기하시니 집을 해가야겠다는 마음조차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자꾸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에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상견례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말을 안 하고 미뤘다가는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상견례 자리에서 봉변을 당하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 쪽에서 이 정도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표정이 굳어지셔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엄마는 바로 그냥 이 결혼을 접자고 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10억? 내 딸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으면 억만금이 아깝겠니? 근데 그 집안은 생각부터 틀려먹었어. 그쪽 자식만 귀한 자식이 아니고 내 딸도 능력 있고 똑똑한데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큰 지참금까지 짊어지고 시집을 가야 하냐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집안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집을 가면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할 거라고 시집가지 말라셨어요. 우리는 의사 사위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시집가라.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어차피 밥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너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너가 정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만 아빠 엄마가 보기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된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빠는 자기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진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원래 해주기로 했던 신혼집에 나중에 제 몫으로 물려주려고 했던 경기도의 건물을 팔아서 10억까지 다 맞춰줄 수 있다 하셨어요. 의사 사위 얻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빠 생각에도 이렇게 돈부터 들이대며 시집을 가게 된다면 과연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 본전 생각과 손익만 따지면서 결혼 생활 자체가 불행해질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엄마는 비교적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순전히 능력으로 자수성가하셨거든요. 두 분 결혼할 때 아빠가 외할아버지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따님이랑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10년 안에 호강시키겠다 말씀하셔서 결혼 승낙을 받아내셨고 실제로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외할아버지 도움 없이 10년 안에 성공했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제가 어떻게 부모님 돈을 받고 시집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 날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너희 부모님이 하고 있는 기대만큼 내 능력으로 충족시켜 드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상견례 하기 전에 지금 끝내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자기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도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난 아니야. 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너랑 나랑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왜 필요해? 애초에 처가 부모님이 사주려고 했던 아파트도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남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더라도 상관없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능력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쌩쌩하고 이제 겨우 간신히 전문의 땄는데 개원은 무슨 개원이냐면서 엄마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지 몰라도 시골 사람이라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 애원했습니다. 그날 둘이서 한참을 이야기했고 저도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는 것이 싫고 무서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자친구가 잘 이야기해서 신혼집이고 10억이고 다 없던 걸로 하겠다며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바람에 당장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긴 했지만 이대로 잘 풀리고 결혼까지 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 그렇게까진 안 봤는데 이제 보니 입이 너무 싸네구나. 내가 나조차고 이래? 전부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어머님은 너희들이 왜 아파트가 필요한지 나중에 아들이 병원을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지금 당장 현금 10억 가져오라고 한 건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일단 취소하겠대요. 대신 나중에 개원자금을 저희 집에서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하나 쓰고 같이 변호사 찾아서 공증을 받는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심 쓰듯 하시는 말씀이 진짜 우리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야. 너 정말 내 아들한테 잘해야 한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서 어머님께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자친구의 설득 때문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마치고 서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남자친구에게 달려가서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자고 했어요.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자친구가 울면서 저를 붙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쉽거나 슬픈 생각이 더 이상 들진 않았습니다. 그 집 아줌마한테 너무 크게 대어서 그런지 헤어진다는 슬픔보다는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컸고 앞으로 그 집안 식구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한때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헤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울고불고 저를 붙잡아도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더니 잠깐 기다려보라며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집이고 돈이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 잘못되는 꼴 보고 싶어? 하지만 남자친구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집 아줌마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너무나도 제 귀에 잘 들렸습니다. 넌 평생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원래 의사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다 해오는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그러다 남들한테 바보 소리 들어.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저희는 끝이 났습니다. 통화를 다 마치고 그 사람도 어이가 없었는지 더는 저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헤어지고 난 후에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어요. 남자친구는 많이 힘들었는지 한참 후에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한 적도 몇 번 있었고 종종 한 번만 다시 만나자는 카톡도 저한테 보내긴 했지만 전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나 만난 연애가 그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내 인생의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아빠 친구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양쪽 부모님들이 주선해주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큰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서 8개월째 연애 중입니다. 저희 둘 다 나이도 있고 부모님끼리 친분이 있어서 다음 달에 상견례하고 가을에 결혼식하는 것을 목표로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과는 서로 통하는 부분도 많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즐거워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 부모님도 저를 정말 예뻐해주고 좋아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다시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건 굳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억지로 결혼을 하고 억지로 만남을 이어갈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냥 젊었을 때 연애만 하는 거라면 모를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고 양쪽 부모님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에서 불편해하는 상황을 억지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나 봅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전 남자친구는 반년 전 새벽에 술 먹고 전화 온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말에 대성통곡을 하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 엄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헤어지진 않았을 건데 엄마를 평생 원망하며 살 거라고 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건 그 사람과 제가 어머님 반대가 아니었다고 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자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오늘 사연을 쓰게 되면서 오랜만에 그때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금 10억을 들고 결혼해달라고 싹싹 빌 만큼 제가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쪽 아주머님은 본인 취향에 딱 맞는 10억 가진 강남 부자 며느리를 집에 들여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이고 8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네요. 결혼 전부터 아이 낳고 사는 지금까지 저는 쭉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엄청 커다란 대기업은 아니지만 뉴스에도 몇 번씩이나 나왔던 꽤 탄탄한 중견기업인데 회장님이 직원 복지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 키우면서 다니기에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 전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와 처음 결혼했던 10년 전에는 코딱지만한 10평짜리 동네 분식집을 운영하는 초보 사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못했어요. 남편이 20대 내내 남의 가게에서 주방 일만 오래 하다가 겨우겨우 조금씩 돈을 모아 처음 차린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것이 미숙했고 좁은 가게에 메뉴는 엄청나게 많은 분식집이라서 남편이 쉴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지만 매출은 대단치 않았어요. 김밥에 토스트에 오뎅 떡볶이 각종 튀김들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루 매출 50만 원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근처라 평소에 비해 월세도 싼 편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1년 정도는 한 달에 제게 100만 원도 못 가져다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직장인이었던 제 월급으로 거의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런 와중에 결혼 1년 만에 아이까지 생겨서 여러모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돈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거의 만사까지 일을 하면서 출산휴가를 끝까지 미뤄서 쓸 정도였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 6개월 만에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겨두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했어요. 그때는 정말 돈 한 푼이 절실했고 집에서 아이와 있어주는 것보다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속 편한 사람들은 출산휴가 쓰고 푹 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러면 돈을 정말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조금 주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은 항상 제게 미안해했고 저는 남편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굳게 믿으며 기다려줬어요. 결혼 전에 2년 동안 연애하면서 본 남편의 모습은 성실하고 꿈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죠. 사실 친정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시댁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그 당시에는 남편이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라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상견례까지는 했는데 돌아오면서 엄마가 이 결혼할 거면 자기랑 인연 끊고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시댁에서 우리 결혼한다고 해도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도 본인 가게 차리는데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신혼집부터 모든 것을 제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결혼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월세로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몇 번 생각해 보기도 했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후회하진 않아요. 없는 돈으로 어렵게 구했던 신혼집은 너무 오래되고 좁았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불편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 물평 없이 참고 버티면서 살았어요. 그 집에서 첫째까지 낳았는데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엄마가 찾아와 우리 신혼집을 처음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친정 지원을 받아서 2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그 뒤로는 이전보다 조금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때도 남편 벌이는 들쑥날쑥했고 제가 벌어온 돈은 아이 키우고 우리 부부 먹고 사는데 다 들어가면서 항상 간당간당한 살림으로 살았어요. 새 집에 들어오고 1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야 남편의 가게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그래봤자 저한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 주기 바빴는데 그런 와중에도 남편에게 한 번도 돈 문제 가지고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선택한 사람인데다 저는 회사원이라 월급이 정해져 있지만 남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언젠가는 훨씬 크게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남편은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어떤 날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가게에서 장사 준비를 하며 잠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육아와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회사를 다니며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들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을 하면 오후에 저 퇴근하기 전까지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고 저녁 7시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과 아이가 잠들 때까지 돌보는 일은 오로지 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되어버렸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집안일을 도와달라거나 아이와 놀아달라는 식으로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2살이 넘어가면서 남편 가게가 동네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먹방 유튜버가 와서 음식을 먹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남편 가게에서 매운 떡볶이를 주문해서 어찌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방송된 이후로 바로 다음 날부터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고 금방 저희 집안이 확 풀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가져다 주기 힘들어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땐 하루 매출이 떡볶이 팔아서 200만 원을 찍던 때였어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제가 버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남편 사업이 한번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손님도 몰려왔지만 자기가 투자할 테니 체인점을 내자고 하는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남한테 체인점을 안 주고 전부 자기가 직접 가게를 하나씩 늘리더니 한 달에 버는 돈이 단위가 하나 달라지니까 돈도 금방 모였습니다. 남편 사업에 물들어온 지 3년 만에 친정부모님 돈 다 갚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난 45평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결혼하고 6년 조금 넘게 걸렸는데 이사 다 마치고 예전 집보다 넓어진 거실을 보며 그간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도 이젠 고생 끝이라며 앞으로는 저와 아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생활비도 매달 제가 쓰고 넘칠 만큼 가져다 주었고 넓은 집에 살며 남편이 뽑아준 좋은 외제차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남편이 지금이야 잘 풀렸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나 시댁에서 저보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나 보고 있으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돈은 얼마든지 제게 가져다 줬지만 신혼초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관리해야 하는 매장이 늘어날수록 더 바쁘고 집에도 더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 직원을 더 뽑고 가게마다 담당자를 두면 당신은 나와 우리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며 매장을 전부 본인이 직접 다 관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아이와 놀아주고 있다 보니 피곤하기도 했고 과연 우리 애가 아빠랑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이 일주일에 두세 번만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난 차라리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당신이 한 달 내내 나가서 돈 벌어봤자 별로 티도 안 나잖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벌이에 비해 제 월급이 너무 작은 수준이긴 했지만 저도 20대 때부터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고 제가 좋아하는 제 일이 있는데 돈이 적다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듯 이야기하는 남편이 조금 싫더라고요. 벌이가 적다고 해서 하찮은 일이 아닌데 그냥 남편이 평일에 조금만 아이와 집안 돌아가는 일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직 돈만 집에 가져다 주면 다 끝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들어본 적 있냐고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혼자 아이 보고 있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은 그러면 내일부터 집안일 해주시는 아주머니라도 알아봐. 당신도 다 직접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우리 부부의 대화는 싱겁게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양심도 없이 바깥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게 집안일까지 도와달라는 건 아닙니다. 남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집안일도 하기 싫어 투정 부리는 거면 제가 나쁜 여자가 맞죠. 청소해달라 빨래해달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이와 저와 시간을 좀 갖고 놀아달라는 건데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또래 친구들은 주말에 가족들이랑 캠핑을 갔다든지 놀이공원을 갔다 왔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우리 아이는 아빠와의 추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집에서 아빠를 대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말 거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 식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줄도 모르고 회사 다니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도 목표가 있을 테니 그동안 제가 가정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전날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늦게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아이 옷이랑 신발을 좀 사주려고 같이 백화점에 나가서 점심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런 사소한 일에는 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깨우지 않고 아이만 데리고 갔다 왔어요. 오후 3시쯤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속은 좀 괜찮아? 점심 먹었어? 지금 바로 차려줄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우편물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생활비 카드 내역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모든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었고 제 월급은 남편이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평소에 아이 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적금을 들어놨어요. 아무래도 집도 넓은 편이라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당장 아이한테 학원이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으니 생활비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아이 유치원비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는 돈에 보험료 공과금, 남편과 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는 숨만 쉬고 있어도 고정지출로 사라졌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로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저한테 쓰는 쓸데없는 돈은 없었어요. 아이랑 남편은 백화점에서 좋은 옷을 사줬지만 저는 거짓말 안 하고 남편에게 생활비 카드 받았은 뒤로 제 옷 한 벌 사본 적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분명 저한테 호강시켜준다고 했고 본인이 성공하고 난 뒤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는데 쓴 적이 없어요. 전부 생활비였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반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당신이 집에서 이렇게 돈을 쓰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월급은 코딱지만큼 받는 주제에 겁도 없이 손은 대체 왜 이렇게 큰 거야? 남편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고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온 뒤로 제가 돈을 적게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400만 원 생활비를 쓴다고 치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영어 유치원 비용 그리고 학원비만 해도 200만 원이에요. 애초에 남편한테 돈을 쓰기 전에 다 이야기했었고 남편도 영어 유치원이랑 아이 학원 보내는 건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 정도로 먹고 입고 집안 모든 공과금과 보험료까지 내면서 사는 건데 제가 그렇게 흥청망청 낭비하며 쓰는 건가요? 남편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로 쪼들릴 집안 살림이면 애초에 이 정도 쓰지도 않고 진작에 아끼면서 살았겠죠.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용돈은 괜히 남편이 쓸데없는 오해할까봐 처음부터 제 월급으로만 드렸으니 실제 제가 쓰는 생활비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사업해서 버는 것과 제 월급 비교해가며 저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연히 당신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한 달 벌이가 차이 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참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편하게 쓰라고 했다고 해도 당신 한 달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써대면 어쩌자는 거야? 기생충처럼 내 피 빨아서 살겠다는 것밖에 더 돼? 그 말 들으니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앞으로 생활비 필요 없으니 돈 주지 말라 했어요. 내가 버는 월급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다시는 나한테 돈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숨을 또다시 크게 쉬고 아니, 그냥 좀 아껴 쓰라는 소리잖아. 너가 그렇게 속이 꼬여 있으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라면서 본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 말에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 가게 매출이 잘 안 나오거나 가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자기가 말이 좀 심했다며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긴 했지만 저는 남편이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전보다 돈을 더 아껴 쓰게 되었어요. 아이 다니는 학원 중에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 줄이고 기본 생활비도 이전보다 많이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남편이 준 생활비 카드가 아니라 제 돈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전에 남편이 돈을 얼마 못 벌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할 때는 제게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는 자주 집에 찾아와서 살림타박을 하고 남편 말대로 제 씀씀이를 혼내셨어요. 아마 제 생각엔 어머님이 뒤에서 남편에게 네 마누라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자주 이야기하니까 남편 생각도 세뇌되어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몇 달이 지났을 때 결국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남편이랑 같이 장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부부 모임이 있어요.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가게 문 닫고 종종 한 번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모여서 노는 친목 모임인데 그중에 제 또래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랑 둘이서 치킨집을 하는 여자였는데 뭔가 저랑 이야기가 잘 통해서 친구처럼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태 엄마,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요즘 들어서 애기 아빠가 집에서 좀 이상한 낌새 같은 거 없어?
아니면 수호 씨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던가? 저는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되물었는데 남편이 요즘 가게 아르바이트생 하나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둘이 밤에 데이트하는 것도 봤다 하더라고요. 한두 사람 본 것도 아니라 그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편과 그 여자가 둘이서 물고 빠는 모습까지 이미 소문이 쫙 나버렸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본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가 사진 보내줄 테니 전화 끊어보라더군요. 그 여자가 보내준 사진 속의 남자는 100m 밖에서 보더라도 내 남편이 확실했고 옆에 있는 여자는 딱 봐도 어려 보였어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나이가 25을 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라 당연히 여동생 따윈 없었고 친한 사촌동생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었죠.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여자라서 누가 봐도 바람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고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눈앞에 닥치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나? 이혼하고 나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리 바람을 피운 남편이었지만 이혼만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잠깐 불장난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남편과 대화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사진을 눈앞에 보여줬어요. 남편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제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그게 뭐 어쨌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뭐야? 이런 사진은 대체 언제 찍었어? 너 혹시 의부증 있니?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정 떨어지게. 그런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던지 다 참고 이해해줬는데 그때는 저도 완전 폭발해서 집안에 아이가 있는데도 남편이랑 소리 지르고 크게 싸우고 말았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 나랑 살기 싫으면 너가 나가면 될 거 아냐? 남편은 자기랑 살기 싫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해주겠다 하더라고요. 남편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고 이 사람이 나와 우리 아이에게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아이 학원 보내고 내가 생활비로 쓰는 돈이 아까웠구나 싶었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면서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고 자기 처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아깝고 못마땅했었냐고 또다시 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그날 거기서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어요.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나이는 24살이었고 남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가 맞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모르게 가게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그 여자를 공짜로 살게 해주고 거의 살림을 차리다시피 했었고 그동안 제가 모르는 외제차도 한 대 더 갖고 있었어요. 절대 집으로는 타고 오지 않았고 그 여자와 쇼핑하고 데이트할 때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어찌나 좋은지 위자료도 그 여자 몫까지 선뜻 지불하고 재산 분할도 제가 아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시원하게 넘겨주면서 한 번에 마무리하더라고요. 마치 빨리 이혼해달라, 이혼하기만 하면 이 여자랑 새로운 인생 출발하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양육권은 주장하지도 않았고 제가 요구한 양육비도 협상 없이 바로 합의해서 매달 보내주기로 하고 끝냈어요. 저는 그저 그 여자와 남편의 사이를 방해하고 남편 등에 빨대나 꽂고 빨아먹고 있었던 목이나 기생충 같은 존재로 느끼고 있었나 봐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하셔서 아쉽지만 잘 생각했다고 자기 아들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지금도 돈은 많이 준 거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 하더군요. 이혼 절차 마무리되고 합의금의 재산 분할까지 다 마치고 났더니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도저히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을 팔고 친정부모님 근처로 이사를 갔고 거기에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이 키우고 저는 회사도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어요. 이혼 초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원망으로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열심히 회사 다니고 아이를 위해 살다 보니 이제는 극복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느덧 이혼한 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우리 아이도 많이 컸어요.
처음엔 아빠는 집에 왜 안 들어오냐 묻던 아이도 알 건 다 아는 나이가 되어서 더 이상 제 앞에선 아빠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재혼하라며 선을 보라는 둥,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는 둥 권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아이를 위해서만 살고 싶고 만약 운명과도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연애는 모를까 재혼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내 아이를 생각하면 새아빠와 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확신도 없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전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튜브로 흥해서 손님이 엄청 몰려들었던 남편의 가게는 5번째 가게까지 냈다가 점차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리뷰가 자꾸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하나둘씩 문을 닫다가 결국 예전에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학교 앞 본점을 빼고는 다 문을 닫고 폐업해버렸고 얼마 전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더니 넓고 좁은 가게에 남편 혼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타고 다니던 외제차는 전부 팔아버렸는지 보이지 않고 작은 배달용 중고차 하나 타고 다니면서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일하고 있다 합니다. 이혼하고 지금까지 전 남편에게 먼저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가 보고 싶다는 말도 단 한 번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전 남편에게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겠죠. 대신 올해 초 예전 시어머니가 제게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아이가 많이 컸냐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한 적은 있어요. 물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라 말하고 바로 제가 전화 끊어버렸지만요. 사실 그러건 말건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와 사과하고 다시 연락한다고 해서 제가 받아줄 것도 아니고요. 아들도 아빠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크는 게 정서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도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생겼고 부모님 옆에 살면서 자주 뵐 수 있고 아이와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놀러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사양이에요. 지금보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남편에게 자기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기생충이란 소리나 듣고 사느니 지금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떳떳하게 아이와 사는 것이 훨씬 보람있는 삶이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